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경상수지 분석 자료가 쫙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은 좋아야 되니까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미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네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업구조 전체가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 특히 자동차 부분을 굉장히 좀 괄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차라고 하는 게 그쪽에서는 꽤 싸고 그냥 뭐 거의 소모품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차였는데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도 아주 높아졌고 고급차로 인식이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거의 구동성으로 나 이제 독일 차 안 산다. 한국 차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재작년 해서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석권이 많이 지금 신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차를 한 번 사면은 또 뭐 한두 달 안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 쓰니까 이렇게 또 소문 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더 널리 이용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효자였다면 네. 불효자 상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21년 만에 첫 대중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불효자는 누구인가요? 불효자. 지금 뭐 불효자라고 그러면 좀 억울하죠. 그분들도 예. 힘드실 텐데. 예. 이거 제일 먼저 얘기되는 건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뭐 그 전해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 부분이 분명히 부진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만 보다가 놓치는 게 있는데 정밀기계 부분, 이 기계류 부분에서의 수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하고 단순히 반도체 미중 무역 갈등 이 문제만이 아니고요. 산업 구조에 있어 갖고 중국의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우리가 중국하고 맺었던 어떤 산업 연관 관계로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불효자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아픈 손가락 정도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이제 보니까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극명하잖아요. 이런 네. 상황과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거시적으로 두 개의 요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크게 보자면 맞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치 사슬 부분이 바뀌는 게 있어서 그게 분명히 영향을 줬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 이거는 오래됐어요. 한 2015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다음부터 중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 돼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산업 연관 관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추경호 우리 재정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중국하고 한 20년, 30년 정도 맺어왔던 어떤 무역 관계 같은 거는 지금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다. 이거 여기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갈등만으로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도 보겠습니다. 177억 8천만 달러 적자인데, 네. 이제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해빙 무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질까 이런 예. 기대도 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라든가 이 큰 숫자를 볼 때, 그다음에 이걸 또 몇 년 동안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강물 같은 게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면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위에서 치지만 예. 아래에 있는 흐름 같은 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해빙 모드라든 게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겠고 어떤 변화들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부분이 일본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기계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서 예. 그다음에 이걸 그 일본에다 파는 형태였는데 이것도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일본하고의 그 산업 관계 같은 것들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바뀔 만한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이 좀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21년보다는 적자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에도 대동소이하겠다. 네. 큰 변화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또 바꿔서요. 유럽에 대한 경상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꾸 제가 이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 아유, 그 수고하셨고, 네. 우리나라 많은 기업인들 다 노동자들 다 수고하셔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뭐 반길만 합니다만은 예. 요것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럽에서의 산업 구조, 제가 자꾸 이 산업 구조 변화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유럽에서 지난 한 4년, 5년 동안 아주 세게 진행된 부분이 이 탄소 문제예요.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거 바깥으로 나가고 예. 유럽 안에서 생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다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무역 흑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무역 흑자 저게 있는데 밑을 뜯어보면은 그 기후 위기하고 관련된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그 어떤 긍정성을 갖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탄소세 부과되는 게 이제 2026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때 탄소세 부과가 시작이 되면은 흑자는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026년 같으면 뭐 3년 후니까 멀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의 공급이라든가 기술 전환이라든가 이게 철강 부분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서둘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당장 올해 10월부터 닥친 일이 있는데 관세는 탄소세를 내는 거는 2026년부터인데 우리 보고는 해야 돼요. 올해 10월부터요. 올해 10월부터 보고를 예, 우리가 탄소를 어느 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철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이 보고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데 우리나라에 그냥 그게 없는 중소기업이나 중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기업 기밀이 상당히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탄소세 부분에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에너지 부분이나 산업 기술 부분에서 빨리 탈탄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을 얼마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꼭 마련이 돼야 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자꾸 목이 메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탄소세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예. 탄소세를 그럼 유럽에서 내야 되는 건 이게 지금 탄소 배출 비용인데 그걸 가지고서 사용하는 건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왜 수출하는 쪽에서 내야 되느냐 이런 그 어떤 논란이 있는데요. 예. 탄소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중상주의적인 어떤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하고 결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 볼게요. 중동에 대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동남아를 보니까 흑자긴 흑자인데 이제 경상수지 흑자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보면 정말 여러모로 어려웠다, 다각도로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그 동남아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그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고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뀌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동남아 부분도 이미 10년 전의 동남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사슬 부분은 쭉 위로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유리한 위치를 과연 점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냐. 요건 좀 부정적인 게 지난 한 5, 6년 동안 우리가 그 교역 조건이라고 해서 이 가치 사슬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을 표현하는 지표인데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예. 세계적인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은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조금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소상공인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하세요.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 꼬박꼬박 납입금을 냈는데 네. 이 납입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금도 받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호부조인데 같이 얼마씩 매달 일정한 부금을 내서 이 작업의 풀을 만들어 놓고 퇴직을 하거나 혹은 돌아가셨을 적에 예. 그걸 받도록 하게 이 중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예.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차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세금을 못 내거나 또는 은행에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통 차압을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노란우선공제회에 있는 돈은 차압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그 어떤 퇴직금보다 더 중요한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돈인데 예. 지금 파업이 늘어가지고서 그 지급하는 돈이 너무너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에 이미 몰리셨네요. 몰릴 위기가 아니라 이미 몰리셨습니다. 예, 그죠? 예.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3년의 코로나를 버티고 나니까 물가가 또 폭등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정부에서 어떤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또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예. 나라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걸 국가 정책으로 한 걸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고 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 이런 방법을 취한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봉쇄한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라든가 그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라든가 또 미국도 봉쇄 정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철저하게 봉쇄를 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 제한을 둔다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 봉쇄를 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큰 재정을 풀어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을 도왔어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그 IMF에서 그 발표한 그 세계 그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거는 이런 나라들은 거의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노란우선 공제가 지금 터진 거는 지금 단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 4년 동안의 문제가 누적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원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 지원이 정말 이 자영업자분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만한 지원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계속 묻히고 하니까 누적되다가 이게 작년엔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겹치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게 지금 터지고 있다.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냥 숨만 붙여놓은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산소 호흡기만 된 수준이다라고 그때 평가를 예. 하셨었는데 앞서 이제 수장님께서 저희 그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표현을 하시면서 이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짚어주셨었거든요. 예, 이거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관련해서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예.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의 대책이 저게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재정을 푸는 방식이 있고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은 사실은 어떠냐면 이자라든가 원금 지급 때문에 언젠가는 되돌아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대출 부분은 굉장히 늘었어요. 자영업자 부분에서 네. 여기서. 근데 작년에 금리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높은 상태죠.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한국 경제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되느냐?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 성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보다도 예. 노동 시장에서 이게 좀 이 표현 써서 죄송한데 밀려 나온 다음에 다시 말해서 50대 초반이나 등등해서 노동 시장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된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취한 최후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자영업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독일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독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인 어떤 기술이 있거나 특정한 어떤 특화된 부분들에서 자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예. 우리나라는 비자발적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기능 부전 때문에 생겨난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영업 부분까지 여기서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50이 돼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를 열었는데 이것까지 안 된다. 그리고 모아둔 퇴직금이나 이거는 자본금으로 날렸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바로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GDP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조적으로 이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사회 부분이 어디로 돼 있느냐. 그래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자영업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전체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여쭐게요. 전체 가입자가 그 노란우산 공제 전체 가입자가 160만 명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흔들릴 거고 우리 경제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시장의 뭐 기능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선행이란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바로 해야 될 지금 것 바로, 같아요. 예. 예.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노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할게요. 예. 일단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영업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몇 년 전부터 정부 관료분들이나 이 됐어요. 이 방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알아서들 시장에서 살아가라. 가게들 열어서 뭐 대박을 뭐 큰 돈을 벌든 아니면 예. 뭐 되든 알아서들 해라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조치는 주로 어떤 대출을 늘려준다든가 지금 노란우선 공제에 생긴 것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과당 경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당 경쟁 이건 일본에서 온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냐. 그다음에 편의점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요. 예. 같은 업종에서 지금 자영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다 같이 이제 문제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영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당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업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빨리 적어질 수 있도록 정보도 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대출을 늘려주는 부분만이 아니고 이 자영업이라는 부분도 어엿한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예.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구조의 어떤 그 조정과 코오디네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이고 큰 차원에서 자영업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큰 울림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동네에 커피집 많이 생기고 예. 치킨집 많이 생겨서 마냥 좋아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좋아하면서 볼 수만은 없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변화 좀 함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